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 개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업의 재무상태. 기업의 재무상태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을 말하며, 즉 자산부채 자본을 재무상태라고 합니다. 이를 나타낸 보고서를 재무상태표라 한다. 자산부채 자본은 결산시에 재무상태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시점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부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은 받을 권리입니다. 자산을 다른 말로 이렇게 재산이라고도 합니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요. 채권은 받을 돈, 받을 권리입니다. 그 자산을 보고서에 표시할 때 다음과 같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동자산, 두 번째 비유동자산으로. 다시 유동자산은 첫 번째 당자자산, 두 번째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다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 또는 현금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자, 이런 자산을 유동성이 있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즉 현금으로 빨리 만들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그 유동자산은 당자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분류되는데, 첫 번째 당자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요.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 창고에 보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재고라고 그러고요. 그러한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그럽니다. 해당되는 개정 과목은 다음에서 배우게 돼요. 즉 다음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2번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개정 과목을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닌 자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이나 장기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첫 번째 투자자산은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쓰는 건데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하고,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을 말하고요. 기타 비유동자산은 1, 2, 3번이 아닌 자산을 말합니다. 자산이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이제 부채 보겠습니다. 부채는 기업이 미래에 타인에게 지급해야 될 경제적 의무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채무라고 그래요. 갚을 의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빚.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이니까 다른 말로 또 타인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 부채는 자산처럼 복잡하지 않고 두 가지로 그냥 구분됩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유동부채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내에 상환하는 부채고요. 즉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고,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상환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인데요.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을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5가지로 구분하고요. 개인기업은 자본금 하나로 처리합니다. 보고서에 표시될 때 주식회사는 5개로 개인기업은 하나로 표시된다 이거요. 그 하나가 자본금이죠. 개인기업에서는 특별히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가져가면 인출금이라고 처리하고요. 그 인출금 결산시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자본금에서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기업을 하는 기업주가 회계연도 중에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가져갔다. 그러면 자기가 낸 돈을 가져간 거니까 자본금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자본금 관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본금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고 그 자본금 상황이 자꾸 바뀌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인출금으로 처리해요. 인출금이라는 개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급 하신 분은 인출금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시험에 꽤 나오죠. 예. 자, 1급에서는 이제 주식회사입니다. 회사가. 그래서요, 그 자본금의 종류가, 그 자본의 종류가 5개라는 거.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노객, 이익잉여금 5개나 됩니다. 이 자본은 조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요. 뒤에 자본 단원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본의 등식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고요.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순재산, 자기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낸 돈이므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예, 4번 재무상태표라고 나온 거 있죠. 재무상태표 등식을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이 등식이 나온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재무상태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정식과 부고식이 있어요. 계정식으로 작성할 경우 왼쪽에 자산을 쓰고 오른쪽에 부채 자본을 씁니다. 왼쪽이 합계하고 오른쪽 부채 자본 합계가 같아야 돼요.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같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공부할 때는요, 계정식으로 많이 작성합니다.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는 좌측에 회사 이름을 쓰고요. 예, 가운데 재무상태표라는 그 글자 바로 밑에 가운데 일정 시점을 써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 해당되는 연도에 12월 31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예, 보고식은 예, 자산부채 자본을 위에서 아래로 쭉 써내려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위에 건 똑같고 써내려가는 방식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써내려간다. 예,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을 보겠습니다. 예,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첫 번째 구분 표시. 자, 구분 표시는 앞에서 좀 배운 건데 예, 자산의 종류 배운 거 있죠? 그 종류별로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유동자산과 비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다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고요. 비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동자산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부채는 유동부채하고 비동부채로 구분하고요. 자본은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노객,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해야지 이해관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유동성 배열법이 있습니다. 얘는 좀 중요합니다. 중요 표시하시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크다는 말은 빨리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빨리 갚아야 되는 거, 이런 것을 유동성이 크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유동자산을 먼저 표시하고 비동자산을 나중에, 유동부채는 먼저 표시하고 비동부채를 나중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그 배운 대로 쭉 표시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예, 이 순서대로 표시하는 거, 이 순서대로 이렇게 부채도 이 순서대로 예. 그리고 같은 유동자산도 이 당좌자산 먼저 쓰고 재고자산 그 다음에 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쓴 거예요. 즉 유동성이 큰 것을 먼저 앞에다가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자산은 보고기한 종료로부터 1년 내에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한에 현금화되면 유동자산으로,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요. 마찬가지로 부채도 정상적인 영업주기한에 상환되거나 결제돼야 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을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산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는 이름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중요합니다. 자산과 부채는 항상 총액으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산과 부채는 상기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해야 되고요. 다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칙은 총액이다 이겁니다. 즉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1억.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표시하는 거예요. 이를 총액 표시라고 합니다. 상기한다는 말은 받아야 될 돈 1억, 갚아야 될 돈 5천 그래가지고
받아야 될 돈에서 갚아야 될 돈을 빼가지고 외상 매출금 5천만원 이렇게만 쓰는 것을 상계라고 해요. 왜 상계는 하면 안 되냐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받아야 될 돈 5천만원만 있는 것으로 이해관계자가 봤을 때는 생각할 수 있겠죠. 외상 매출금 5천만원 써놨으니까. 근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니라 받아야 될 돈은 1억이고 갚아야 될 것도 5천만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표시하는 게 이해관계자가 정보를 보는 데 있어서 유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계에서 표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총액 표시 원칙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좌 자산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표시되는 자산이 당좌 자산입니다. 당좌 자산은 판매 과정 없이 1년 내에 현금화할 자산입니다. 이 계정 과목은 회계 처리할 때 직접 사용하는 구체적인 이름이므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먼저 하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좀 암기해 놓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첫 번째 현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하고 주화, 이를 통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통화 대용증권, 한국은행 돈 대신 쓰는 거, 자기합수표,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가계수표, 자기합수표하고 다른 회사가 발행한 타인 발행 당좌수표 별표해 주시고요. 형광펜. 이거 회사 금고에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 돈하고 자기합수표하고 다른 회사 당좌수표 가지고 있으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합수표든 다른 회사 당좌수표든 즉시 가지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합수표는요, 은행이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한다고 그래서 자기 앞으로 발행했다고 해서 자기합수표고요. 당좌수표는 회사가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합니다. 자, 두 번째, 당좌예금이 나옵니다. 당좌예금은 당좌수표, 현금에 있는 그 당좌수표 보이죠? 당좌수표를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에 돈을 애입한 무이자 예금 통장을 말합니다. 당좌수표를 회사가 발행하려면요,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이 통장에 돈을 입금할 경우 이자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이자라고 말하고요. 통장에 돈이 입금된 만큼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커지면 그 모든 그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해서 금고에다 보관하는 건 위험하죠. 그래서 회사는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당좌수표를 발행하려면 당좌예금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수표용지를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표용지를 가져다가 이제 거래처한테 이렇게 써주면 그 수표 발행한 만큼 나중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므로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에서 출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상대방 어떻게 되냐? 우리 회사 당좌수표를 받은 상대방 그걸 들고 은행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니까 현금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냥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통합 명칭입니다. 이게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그 작성 원칙에. 거기에 따라서 나온 이름인데요.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보고서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현금, 그 다음에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어떤 계정이냐면 실기시험에는 안 나와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론상에서는 좀 중요합니다.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되는 금융상품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즉 현금하고 똑같은 자산이다. 3개월 이내니까. 자, 현금,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을 이렇게 통합해서 이 이름으로 쓸 수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고서 작성할 때 해당되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해서 표시합니다. 보통 통합해서 많이 표시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보고서에다 표시하지 않고. 회계 처리할 때는 따로따로 해야죠. 왜냐하면 따로따로 관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서 반드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즉 주식과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 사채를 유가증권이라고 그래요. 이 주식 사채를 살 때는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취득 시에 발생되는 수수료는요, 예,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단기간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할 때 그 단기는 1년 이내를 말합니다. 1년 이내에 팔아서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혹시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사채를 샀다면 그걸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고 그 산 금액을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얘는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대금을 1년 내에 받기로 했을 때 씁니다. 받으름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얘는 똑같이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이거는 어음을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어음은 약소고음, 전자어음 이렇게 있는데요. 종이로 되어 있는 어음이 약소고음이고 파일로 되어 있는 어음이 전자어음입니다. 어떤 어음을 받든지 간에 받으름으로 처리하게 돼요. 상품 제품을 팔았다면. 단 그 어음의 만기는 1년 이내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좌 자산이 1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만기 이전에 할인할 수도 있는데요. 그 할인할 때 할인료를 제하고 받게 되는데 그 어음 할인료의 이름 손해봤다고 그래서 어음 팔면서 손해봤다고 그래서 처분하면서 손해봤다고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예상매출과 받으러움을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채권이라고 그래요. 매출채권에다 별표. 예. 이렇게 써놓고 별표해 주십시오. 예. 이 매출채권은 팔면서 손해가 발생되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하고요. 이게 비용에 들어있는데 비용의 종류 중에서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상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 계정은요, 상품 제품이 아닌 물건, 즉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라고 그럽니다. 상품과 제품이 아닌 물건을 팔고 대금을 1년 내에 받기로 할 때 미수금을 씁니다. 자, 이 경우 어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미수금 써야 돼요. 어음도 나중에 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품 제품을 팔았을 때는 어음 받으면 받으러움, 상품 제품이 아닌 거 팔았을 때는 어음 받으면 미수금, 상품 제품 팔고 외상하면 외상매출금, 상품 제품이 아닌 거 팔고 외상하면 미수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은요, 금전을 타인에게 빌려주면서 1년 내에 돌려받기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빌려주고 빌려받을 때는 이제 사용증서를 쓰죠. 단기대여금입니다. 단기는 1년을 말합니다. 1년 이내. 단기 투자자산에도 통합명칭입니다. 단기대여금,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을 말하고 단기금융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통합해서 표시하고자 할 때 단기투자자산으로 표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은 매출채권으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되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을 미리 주면은요, 선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미리 주죠. 착수금이라고 그래서 그럴 때 선급금. 그 다음에 현금 과부적은 현금이 부족하거나 남을 때 어디하고 비교해서 현금 장부하고 실제 금고에 있는 현금을 비교해서 남거나 부족하면 남거나 부족한다 그래서 남는 거 과잉, 부족한다 부족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과부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현금 과부족을 사용합니다. 다음 계정을 계속 보겠습니다.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요, 현금은 나갔는데, 즉 돈은 나갔는데,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확정 지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또는 법인 대표이사가 돈을 임의적으로 가져갔을 때, 주의할 점은 개인기업의 기업주, 사장이 돈을 임의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법인에서는 인출금을 하지 않고 뭘로 한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이유를 좀 말하면 좀 긴데요. 개인 기업주가 가져간 거는 자기 돈을 가져간 것이므로 인출금으로 처리하는 거고, 법인 이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는 자기 돈만 가져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돈도 같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본에 있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가지급금, 자산에 있는 이름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계정이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그래서 꼭 현금은 나가야 됩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정의죠. 정의 어디까지나. 이게 돈이 나갔는데 그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지을 수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출장 갔을 때 출장을 그날 갔다 그날 돌아오면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이 되지만 뭐 출장을 이틀 또는 뭐 3일 이렇게 길게 가면 얼마 쓸지는 몰라요. 그럴 때 어림 잡아서 그 출장비를 주게 되는데 그 돈은 나갔으니까 장부에다 써놔야 돼요.
회계 처리의 단위는 하루이므로 그날 중으로 발생된 거는 써야 됩니다. 그럴 때 가지금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전도금은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이제 전도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라 이렇게 나올 때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전도금은 이제 부서가 많고 그 다음에 공장이 여러 곳이 있고 현장 사무소 여러 개 있을 때 각 부서별로 공장별로 현장 사무소별로 업무에 필요한 현금을 이렇게 타다가 필요할 때마다 타다가 쓰려면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럴 때 미리 이제 돈을 주고요. 나중에 정산하게 되는데, 그럴 때 미리 준 그 현금을 전도금이라고 그래요. 금액이 작아서 다른 말로 소액현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납세금은요, 많이 암기하실 때 어렵다고 그러는 개정 과목인데, 기중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나 중간에 예납한 법인세 비용이 처리되는 계정이다라고 돼 있죠. 기중에 원천된 법인세는 법인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이자 받을 때. 이자를 받는 일은 돈을 대여하거나 통장에 돈을 넣거나 뭐 그런 이자를 받겠죠. 그 이자 받을 때 세금 제하고 받아요. 법인이. 예. 물론 개인들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법인은요 중간에 법인세를 예납해야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사업을 한 사람은 중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낸 세금 미리 냈다고 해서 선납세금 그 다음에 이자를 받을 때 원천 징수된 이 세금 미리 냈다고 해서 선납세금이라고 그래요. 법인은 12월 31일 결산하는 법인이라면 3월에 법인세 신고하고 돈을 내도록 하고 있어요. 세금을. 그런데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서 미리 내고 있잖아요. 이자는 이제 받으면서 미리 냈고, 예, 그 다음에 사업을 할 경우 중간에 세금 내야 된다고 해서 또 미리 냈죠. 그러니까 세금을 미리 냈다고 그래서 예, 선납세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경우 선납세금은 이자를 받을 때 중간에 세금이 냈을 때 이렇게만 내고 있습니다. 주로. 예. 거의 그렇게 내요. 예. 보면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조금 어려운 계정입니다. 이거 지금 보면 수익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다 자산이에요. 예. 결산시까지 발생된 수익이 있는데 해수일이 다음 연도일 때 사용하는 거고요. 단기에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다음 연도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을 때 그 다음 연도에 해당되는 비용 미리 줬다고 해서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처음 공부하신 분은 이게 좀 어려우니까 지금 그냥 스킵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다시 설명하면 다시 한번 이제까지 설명할 테니까 다시 한번 예, 그때 한번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름만 보고 넘어가요. 그럼 대손충당금은 대손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을 말합니다. 대손은요 받아야 될 그 채권이 있을 때 받을 수 없는 것을 대손이라고 합니다. 받아야 될 돈이 있는 회사 입장에서 결산일 현재 그걸 100% 받을 수 없다면 12월 30일자로 보고기간 말일자로 그 받을 수 없는 돈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계정이 대손충당금입니다.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는요 회사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100% 받을 수 없다면 그걸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 충당금을 설정하면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비용 처리하고 받아야 될 돈에서 빼게 되는데 이걸 설정을 하지 않게 되면 다음 연도에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거래처가 문제가 생겨서 파산이 되거나 또는 뭐 거래처 사장이 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면 다음 연도에 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죠. 올해는 외상으로 팔더라도 많이 팔았다고 그래서 수익도 많이 보고하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될 돈도 많다고 보여놨는데 다음 연도에 다 못 받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도 어려워지죠.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요. 결산 시에 받아야 될 돈이 있는 회사는 대손충당금을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 당구장 표시. 회계상에서 1년이란 말 쓰고 있거든요. 1년. 단기는 1년을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1년이라고 그럴 때 1년을 따지는 기준이 보고기간 말부터 다음 연도 보고기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가 2017년이다 그러면은 1년 그러면 언제까지 말하냐면 보고기간 말이니까 2017년 12월 31일부터 따지기 시작하니까 다음 연도 말까지를 말하죠. 2018년 말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그럴 때 외상매출금은
상품 제품 팔고 1년 내에 받기로 한 돈이잖아요. 그 1년이 언제라고요?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보고기간 말부터 따져요. 그러니까 다음 년도 말까지 이렇게요. 예. 어음도 그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러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그러죠.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보고서가 12월 31일자 보고기간 말로 작성이 되죠. 이 날짜로. 일반적으로 다 12월 30일로 결산하니까, 그러면 여기 보는 사람들이 외상 매출금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다음 년도 말까지 받아야 될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회계에서도 그 1년을 말할 때 그 기준이 보고기간 말부터 하는 거죠. 이게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시고, 보고기간 말부터 기간 안 따지는 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에 100% 이해 안 돼요. 처음 하신 분은 계속 들으시거나 계속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요, 판매 과정을 거쳐서 1년 내 현금화할 자산을 말합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창고에 쌓아둔 물건, 그래서 재고에서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금액, 매입가액에다가 혹시 운임 같은 비용이 발생된다면, 재비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부대비용이라고 그러는데요. 해당되는 재고자산을 살 때 회사가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말해요. 매입할 때 지급하는 모든 비용, 뭐 운임도 주고 뭐 수수료도 주고 그랬다 그러면 그걸 다 더해가지고 해당되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즉 상품을 사는데 상품의 가격이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운임이 1,000원인데 1,000원까지 줘야지 우리가 상품을 살 수 있다. 즉 운임을 매입자 부담시켰다 그러면 1,000원까지 줘야 되죠. 그럼 우리 상품을 샀을 때 10,000원 주고 산 게 아니라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1,000원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임을 운반비로 처리하지 않고 상품으로 처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의하시고요. 예, 사온 그 재고자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반품 또는 애누리 받거나 또는 할인할 경우는 해당되는 금액은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정 과목 이름입니다. 반품이나 애누리 받을 때 이 이름으로 쓰고요. 할인 받을 때는 이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알아두시고, 계정 과목 좀 간단하게 보면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사온 거고요. 제품은 우리 회사가 만든 겁니다. 따라서 제품이란 계정을 쓰려면 회사가 뭐가 돼야 돼요? 예, 제조업이 돼야 되죠. 상품이란 계정만 있으면 그 회사는 도매, 소매업이 됩니다. 도매, 소매라는 거는 외부에서 물건 사다가 판매하는 회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원재료는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를 말하는데요.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도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제공품은 제품을 만들다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현재 만들고 있는 거, 제공 중에 있는 거 이런 뜻이죠. 제공,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계정 과목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 잠깐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거 비용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비용입니다. 예. 이 두 개의 비용은 뒤에서 나오는데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장부상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손실을 말합니다. 장부에는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창고에는 8개밖에 없다. 그러면 장부하고 창고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죠. 장부 10개, 창고에는 8개. 그러면 2개가 사라졌잖아요. 2개가 사라졌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사라져야 돼요. 그럴 때 이 계정을 씁니다. 비정상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실수로 즉 관리를 못해서 도난됐거나 또는 운반 중에 파손됐거나 또는 뭐 부패가 됐거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혹시 부족하게 됐다면 그 부족한 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비용이거든요. 예,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의 종류에 보면 영업의 비용이 있는데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 다음에 평가손실은 개념만 잡아주고 넘어갈게요. 예,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손실을 말합니다.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항상 커야 돼요. 근데 하락한 거예요. 즉 우리가 10,000원 주고 사와서 12,000원에 판매하는 물건인데 그러면 12,000원이 시가죠. 사온 거는 장부금액이고 장부금액, 장부가. 근데 이게 12,000원에 팔던 물건이 외부 환경의 영향, 그래서 뭐 AI, 뭐 구제역,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8,000원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안 팔리니까 8,000원이라고도 놓고 팔아야 되잖아요. 물건이 값이 쭉 떨어지죠. 그럼 회사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 손해 볼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 금액만큼을 이걸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타계정 대체는요, 재고자산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를 말합니다. 그럴 때 해당되는 계정 과목 옆에다가 타계정 대체라고 쓰도록 돼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썼다라는 그런 뜻으로 표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본래의 목적으로 쓴다면 상품은 팔아야 되고 제품도 팔아야 되고 재료는 제품 만드는 데 써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상품 제품을 안 팔고 개인적으로 쓰거나 뭐 접대를 해버리거나 그 다음에 재료는 직원 간식용으로 제공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본래 목적으로 안 썼잖아요. 그럴 때 본래 목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해야지 나중에 팔려나간 매출원가 계산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쓴 거는 옆에다 표시해야 돼요. 뭐라고? 다른 목적으로 썼다. 다른 목적, 타계정, 즉 다른 계정으로 바뀌었다. 이거 본래 계정이 아니라. 그럴 때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 쪽을 보겠습니다. 투자자산인데요. 자, 투자자산의 첫 번째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의 첫 번째 투자자산은, 예. 여기서부터 이제 비유동자산입니다. 예.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예. 비유동자산의 첫 번째 투자자산은 장기간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말합니다.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투자증권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두 개 계정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매도가능 증권, 만기 보유증권. 이 계정을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뒤에 자세히 다 배웁니다, 여러분. 예.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회사가 투자의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를 사요. 주식이나 사채를 샀는데 주식, 사채, 뭐 국채 이런 거 다, 예, 이런 거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유가증권을 샀어요. 근데 이게 1년 내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쓰는데요. 그러지 않고 1년 더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팔겠다. 또는 사채나 국채 같은 경우는 만기라는 게 있거든요.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때 팔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1년 내에 안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해당되는 주식이나 사채, 국채를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고, 예, 1년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 만기까지 혹시 사채, 국채를 가지고 있겠다. 사채, 국채는 만기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사라. 그러지 않으면 매도가능증권으로 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성 예금 계정은요, 만기가 1년 이후입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만기가 1년 이후일 때 사용합니다. 1년 이내일 때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쓰는 거고, 1년 이후일 때는 이 장기성 예금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은요, 예, 장기는 1년 이후를 말합니다. 돈을 대여했는데 1년 이후에, 예, 돌려받기로 하고, 예, 회수하기로 하고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투자부동산은 투자의 목적입니다. 반드시 목적이 투자의 목적으로, 장기간 투자의 목적으로 토지, 땅, 건물, 기타 부동산을 혹시 우리가 샀다면 투자부동산이라고 써요. 우리 회사 영업활동에 쓰려고 사면은 그건 투자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건물 이렇게 써요. 그렇게 쓰면 이거 유형자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특정현금과 예금은요, 예, 예제에 있는 예를 밑줄 그으세요. 당좌예금 통장 만들 때 낸 보증금은 특정현금과 예금으로 처리합니다. 예, 특정한 목적으로 묶여있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당좌 개설할 때요, 당좌 거래 개설할 때 보증금을 혹시 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보증금, 특정현금과 예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퇴직연금 운용자산은요, 퇴직연금이라는 상품을 가입했을 때 사용합니다. 퇴직연금 상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급여용과 확정기여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을 DB라고 그러고요. 확정기여형을 DC라고 그럽니다.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요, 그 직원 퇴사에 대비해서 줄 퇴직금을 외부에다 연금 상품에다 불입을 하는데, 회사 계좌를 만들고 불입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불입을 해가지고 퇴직 사유가 되면 그 퇴직금을 지급을 할 때,
네,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주겠다 그러면 그 상품 이름이 확정급여형이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연금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회사 계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수익이 회사가 가져간다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직원들 개인 계좌로 퇴직연금을 불입해요. 단 직원들은 임의로 그 인출할 수 없어요. 사유가 돼야지. 일정 사유가 돼야지. 일정 조건이 돼야지 인출할 수 있어요. 직원 계좌로 직접 퇴직연금을 입금해 줄 때, 그럴 때는 그 수익은 개인들이 다 가져갑니다. 직원한테 직접 퇴직금을 준 거라고 그래서 이럴 때는 퇴직급여로 처리해요. 자, 그러면 그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이 계정은 퇴직연금 상품과 관계되는 그 계정이고, 퇴직연금 상품의 확정급여형, 즉 회사 계좌 하나 트고 거기다가 직원들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사용하고, 그 운용 수익은 회사가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손해보면 회사가 부담해야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직원, 임직원 계좌에다 직접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직접 퇴직금을 준 거나 똑같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합니다. 퇴직보험 예치금은요, 퇴직연금 상품 나오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임직원들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퇴직보험을 들었을 때 사용했던 계정 과목인데, 지금은 퇴직보험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퇴직연금 상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오지 않고요. 예전에 퇴직보험 든 회사들은 이 퇴직보험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퇴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없어질 때까지는 전부 다 퇴직보험 예치금은 없애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살아있는 거예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상품부터 내려고 하는 거죠. 투자자산은 이렇게 많이 했지만 그다지 중요한 자산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형자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기초 단계다 보니까 계정 과목을 간단히 암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유형자산, 무형자산 두 개 보세요. 장기간 보유하며 영업활동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형체가 있으면 유형자산이고 형체가 없으면 무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형자산은 어느 정도 재산이 나가는 자산이다 보니까요, 취득세가 붙습니다. 취득세가 얘는 좀 잘 나와요. 재고자산 쪽에서는 운임이 잘 나오고. 계정 과목 보겠습니다. 산 게 땅을 샀다. 즉, 회사 주차장이라든가, 운동장 같은 거, 회사에 필요해서 샀다 그러면 토지. 그 다음에 사무실 같은 거 샀다 그러면 건물. 그 다음에 현재 짓고 있는 건물, 짓고 있는 자산, 만들고 있는 거, 건설 중인 자산. 짓고 있는 건물 하나 넣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기계 사면. 그 다음에 차나, 오토바이 같은 거 사면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책상, 의자, 응접세트 사면 비품. 유형자산은요, 계속 장기간 보유하면서 회사 영업활동 하는 데 쓰는 건데, 그거 처음에 사서 오랫동안 쓰는 자산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가치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이 계속 합쳐진 게, 감가상각비 합쳐진 게 감가상각 누계기라고 그래요. 1년 딱 되면 쓴 만큼, 가치가 떨어진 만큼을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그 감가상각비 비용이 이렇게 합쳐진 걸 감가상각 누계기라고 그럽니다. 유형자산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유형자산 쪽에서 좀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유형자산 취득하고 나서 발생되는 지출입니다. 취득할 때 발생되는 지출은 다 취득하는 자산,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데요. 취득하고 나서 발생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요. 취득하고 나서 발생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로 말하고요. 만약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면 자산 처리해야 되고, 즉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면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하고 나서 발생된 지출에 대해서 자산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산 처리는 어느 경우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취득하고 나서 발생된 지출이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하게 했을 때, 이 상승했다는 말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큰 걸 말합니다. 즉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거나 건물 중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것들을 말하죠. 수익적 지출은 단순 농률 회복, 원상복구를 하는 곳으로서 건물에 유리를 갈거나 건물을 도색하는 거, 이런 간단한 작업하는 것들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보겠습니다. 이제 무형자산에는요,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자, 영업권은요,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이걸 인수합병하는 걸 결합한다라고 그래요.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추가로 주는 웃돈입니다. 추가로 주는 웃돈. 왜 웃돈을 주냐면 다른 회사 인수합병할 때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초과 수익력이 있어서 그래요. 초과 수익력은 좋은 지리적 조건, 그 다음에 좀 좋은 거래관계, 그 다음에 우수한 종업원의 자질, 신용 뭐 이런 거 있으면 자기네 돈을 좀 더 달라고 그러죠.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이거 쓰는 거고요. 인수합병한다는 말은 다른 회사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초과 수익력을 영업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흔히 말하죠. 권리금 이렇게. 예. 인수합병할 때만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권리금은요, 이렇게 계산해요. 자산에서 이제 부채를 빼면,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 가지고 설립하죠. 그래서 그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그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만큼만 주고 인수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주고 인수했다. 그런다면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초과 수익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권리금이라고 그러고, 그 계정 과목이 영업권입니다. 여기에다는 안 써놨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임차 권리금. 이것도 무형자산인데, 이건 이제 빌릴 때, 빌렸을 때 주는 권리금입니다. 이거는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쓰는 그 권리금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은요,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 좀 들어본 게 있을 거예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의장권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말해요. 디자인, 상표권. 자, 얘네들을 합쳐서 산업재산권이라고 그러므로 회계 처리할 때 특허권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는요, 개발과 관련돼서 발생된 비용인데, 그 비용이 미래에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경제적 효익이 확실하게 기대될 때, 그럴 때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B자가 들어갔지만 비용이 아니에요. 처음에 물건을 만들 때, 개발할 때 시장 조사하고, 그 다음에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테스트 하겠죠. 뭐 시험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드디어 완성돼보고, 완성된 물건이 시장에서 팔 수 있을까? 뭐 다른 회사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없나? 이런 거 또 보죠. 만약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다면 우리 회사가 만들어 봤자 안 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접어야 되잖아요. 완성까지 되고 나서 이거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시장에서 지금 팔면 잘 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팔 수 있는 상품으로, 팔 수 있는 제품으로, 직접 만든다면 이제 제품이라고 하겠죠. 팔 수 있는 제품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 완성을 거쳐서 제가 그냥 대충 말하는 거예요. 팔 수 있는 상용화 시키는 제품까지 만드는 거는 그 과정이 회사 노하우가 총 집결돼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회사의 노하우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자산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발비입니다. 그 개발 과정에 있는 거는 따라서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산 처리할 때 개발비라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계정은 소프트웨어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기계 프로그램 샀을 때 쓰는 계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을 보겠습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은 투자도 아니고 유형도 아니고 무형도 아니면 나머지 들어갈 곳이 없을 때 기타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임차보증금, 부도원과 수표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쓰는 건데요. 임차인이 건물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냈을 때, 건물 말고도 뭐 다른 거 있잖아요. 뭐 다른 것도 쓸 때, 뭐 기계 빌렸을 때도 뭐 보증금 내고, 그 다음에 진열대 빌렸을 때도 보증금 내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빌렸을 때 내는 보증금이다라고 한다면 임차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요. 받아야 될 돈이죠. 그래서 이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도원과 수표는 어음과 수표가 부도가 됐을 때 쓰는 거예요. 어음과 수표가 부도됐다. 그럴 때 부도원과 수표로 처리합니다. 그럴 때 잠깐 쓰기 위해서 만든 계정 과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